나주와 영암 일대에는 유독 물과 관련된 지명이 많이 남아있다. 옛 지명을 토대로 삼포강 유역의 나루터를 복원해보면 물길은 지금의 강보다 훨씬 크고 넓었음을 알 수 있다. (1872년에) 그려진 전남 지방의 고지도에는 유난히 물길이 크게 그려져 있다. 당시 교통수단이었던 해로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나주 지역의 지도에는 물길 곳곳에 배가 그려져 있다. 영산포 넘어 내륙 깊숙이까지 배가 들어왔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런 모습은 영암의 고지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영산강 줄기를 따라 배가 닿는 중요한 위치에 당시에 큰 고을과 관아가 자리 잡고 있다. 영산강은 지금의 모습과는 달리 나주 영산포를 지나 내륙인 광주까지도 제법 큰 물줄기로 이어지고 있다. 현대적인 개념으로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지도는 1800년대 말 일본이 제작한 것이다. 이 지도에 그려진 영산강의 물줄기도 지금과는 다르다. 밀물대를 맞아 바닷물이 영산강 줄기를 따라 역류에 들어왔을 때의 모습을 추정해 본 것이다. 해발 5m 이상에 위치하고 있는 고분들은 모두 당시에는 이렇게 물길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마한 사람들이 물이 들어오는 길목에 고분을 쓴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은 물길의 중요성을 이미 알고 있었고 또 그 물을 잘 이용할 줄 알았던 것이다. 영산강 유역의 마한 사람들, 그들에게 바다는 길이었다. 매년 5월, 영암에서는 왕인을 기리는 제사와 함께 축제가 열린다. 왕인은 405년 논어와 천자문을 일본에 전해준 백제의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왕인과 관련된 기록은 국내에서는 찾을 수 없다. 단지 전남 영암 지역에서만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다. 영암에는 왕인이 태어났다는 성기동과 그가 유학자를 길러온 문산제, 그리고 왕인 박사의 서고인 책굴 등이 남아 왕인의 전설을 이어오고 있다. 사실 왕인에 대한 국내의 평가는 그다지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태학자 왕인이 당시 백제의 수도가 아닌 지방의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왕인이라는 인물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단지 전설로만 치부해왔다. 그러나 왕인이 떠났던 5세기 당시 영암에 있던 영산강 유역은 백제가 아니라 마한 세력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렇다면 태학자 왕인은 백제가 아닌 마한의 인물이었다는 게 더욱 설득력 있는 사실일 것이다. 대부분의 왕인 유적이 오사카에 있지만 이곳 북구주에도 왕인을 모신 신사가 있다. 악대명 신사, 악어를 의미하는 악이란 일본말로 와니, 와니는 곧 왕인이다. 이곳 북구주의 사가연을 일본 사람들은 왕인이 전해준 한자 문화의 상륙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신사 안에 모신 왕인의 묘에는 왕인 천만궁이라고 쓰인 돌비석이 세워져 있다.
왕인이 주로 활동한 오사카가 아닌 이곳 북구주에 왕인과 관련된 유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곳 경내에는 왕인의 모습을 새긴 석인상이 있는데 영암의 책굴 앞에 세워진 왕인의 석인상과 아주 많이 닮았다. 오사카에 있는 또 하나의 왕인 유적인 활판신사. 지금은 없어진 근처 자동신전의 소나무 밑에서 석관이 발견됐는데 이것을 왕인의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곳에 옮긴 후 왕인 대명신을 모시는 신전을 따로 두었다. もう日本の神様になってらっしゃるから、あ、学問の神様はい、ですか。朝鮮からの渡来の神様でということは皆さんご存知ですけれど、拝見してくれる方が多いですか。学問の神様としてね、やっぱり入受学前、験生の、はい、そうですそうですそうそうです、はい、あ、そのことですか。はい、その以外には特別そ韓国人とかは。の以外の時には時々お国の方が見えます。あ、そうなんですか。はいはい、ワニと時たまですよ。あ、時たまですか。はいはい。 에마라고 불리는 일본 전통의 부적이 즐비한 이곳은 합격을 기원하며 참배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일본인들에게 왕인은 학문의 신으로 받들어지고 있었다. 이 밖에도 오사카에는 왕인과 관련된 유적이 많다. 대부분 왕인이나 그 시족을 모시는 신사들이다. 그런데 왕인과 관련된 이 유적들은 재미있게도 일본의 응신천왕릉을 중심으로 모여 있다. 왕인을 초청한 응신천왕의 무덤 주변에 왕인의 유적들이 모여 있는 사실만으로도 당시 일본 내에서의 왕인의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 오사카시 왕인 공원 안에 있는 왕인묘는 일본에 있는 많은 왕인 유적 중 유일하게 공인된 곳이다.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1827년 치인 친왕이 직접 쓴 묘표문이 세워져 있고 매년 11월 3일 왕인을 기리는 축제가 열릴 만큼 중요한 곳이다. 하늘에서 본 오사카는 산 하나 없는 평지에 만들어진 건물만이 빼곡하게 들어선 복잡한 도시다. 그나마 초록빛이라곤 몇 군데 유적뿐. 이 유적은 모두 고분 시대의 무덤인 거대한 전방 후원분이다. 일본에는 이런 거대한 규모의 전방 후원분이 5,000기가 넘는다. 구마모토 현에 있는 후나야마 고분 역시 일본의 전통적인 고분 형태를 갖춘 전방 후원분이다. 전방 후원분이란 무덤의 앞부분이 네모난 방형이고 매장 시설을 갖춘 뒷부분이 원형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일본의 전방 후원분과 똑같은 모습의 고분이 영산강 유역에도 있다. 이 무덤은 영산강 유역을 제외하고는 한반도 어디에서도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일본의 것과 같이 앞쪽이 사각형이고 뒤쪽이 원형인 이 고분을 우리나라에서는 장고처럼 생겼다고 해서 장고분이라고 부른다. 영산강 유역의 장고분은 일본에서 전방 후원분이 가장 성행하던 5, 6세기에 만들어졌다. 일본의 것과 비교해 볼 때 무덤 형태와 주구는 물론 유물인 원통형 토기까지 모두 닮은 꼴이다. 한때 일본에서는 그들의 고유 무덤 양식인 전방 후원분이 영산강 유역에 있다고 해서 제2의 임나 일본 부설로 해석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고대 일본과 한국의 문화 흐름을 생각한다면 사실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다면 이 고분들은 과연 누구의 것인가?
영산강유역 전방후원분, 저는 장고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 장고분을 축조한 사람들은 역시 마한의 전통 속에서 일본으로 진출했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자 다시 고향으로 귀환한 마한 계통의 인사들이 남긴 무덤이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산강 유역의 장고분들은 옹관 고분이 밀집해 있는 나주 반남 중심지의 외곽에 군집이 아닌 단독분으로 분포하고 있다. 마한에서 일본에 건너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장고분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영산강 유역에서 살던 토착 세력이 일본의 전방 후원분을 받아들여 장고분을 쓰고 묻혔는지에 대해서 아직은 명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시 마한과 일본의 교류 관계가 그만큼 활발했다는 사실이다. 마한 사람들의 이러한 대외 활동은 모두 바다를 이용할 줄 알았던 그들의 지혜의 산물이다. 이것은 또 한반도 서남 해안에 위치한 마한의 지정학적 여건상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삼국지 외인전에는 중국에서 일본에 이르는 당시의 해상로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영산강 유역은 중국과 일본을 항해하는 데 항상 거쳐야 할 주요 거점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私の見ておるところでは、馬漢という古い政治体制の残存勢力が百済南部にはやはり残っていて、その馬漢残存勢力の地域が日本列島の、特に日本海沿岸の政治勢力と親しい関係にあったのではないか、協力関係といいましょうか、そういうものにあっ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を見ております。こういうことは三国志記とか日本書紀とかそういう歴史書には出てこない、真実の歴史といいましょうか、あるいは平和な時代における両国の交流というようなものを物語っているように思います。 소외된 역사의 현실 속에서 신촌리 고분의 금동관은 발굴 이후 80년이 지난 1997년에야 비로소 국보로 지정됐다. 그러나 여전히 신촌리 금동관에 대한 진실은 아득하기만 하다. 신촌리 금동관은 처음부터 아픈 역사의 질곡을 아는 채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고적조사의 하나로 박물관의 진열품을 수집하기 위해서 반남면 일대에 대한 단기간의 특별조사가 실시됐다. 그러나 이 발굴은 반쪽짜리 보고서만으로 막을 내렸다. 방대영의 신촌리 9호분, 고분의 정상부 근처에는 모두 12기의 옹관이 묻혀 있었다. 그러나 그중 2기의 옹관은 조사 내용조차 뚜렷이 밝혀지지 않은 채 사라져버렸다. 아픈 현대사의 슬픈 운명을 안고 조용히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신촌리 9호분. 그러나 고분의 옹관 안에서는 1500년의 세월을 견딘 빛바랜 유물들이 남았고, 그것은 여전히 당당한 모습 그대로였다. 마한의 마지막 땅 영산강 유역, 그 중심지 반남면 일대에서 발견된 금동관과 환두대도,
금동 신발은 모두 왕을 상징하는 것들이다. 빛 바랜 이 유물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 금동관의 주인공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기존의 역사대로라면 영산강 유역은 이미 백제의 땅. 따라서 백제의 영역에서 발견된 금동관은 당연히 백제의 것이므로 금동관은 백제의 중앙에서 지방의 토착 세력에게 내린 하사품이라는 주장과 영산강 유역 마한의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하다. 6세기가 되면 6세기 이전은 마한이다 이런 논리가 돼. 금동관, 그 역사의 비밀은 무엇인가? 신촌리의 유물과 다른 지역의 것들을 비교해보자. 신촌리 금동관은 반원형의 금동판 2장을 맞붙인 후 그 위에 테두리를 씌워 붙인 곡갈 모양의 내관과 길고 좁은 직사각형의 테두리 위에 3개의 나뭇가지 모양의 입식을 세운 외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백제의 것은 어떨까? 무령왕릉에서도 왕의 세력을 말해주는 유물들이 많이 출토됐다. 그중 가장 인상적으로 왕을 상징하는 것은 바로 금관식. 백제의 금관식은 금관이라고 할 수 없다. 신촌리 금동관과는 달리 내관, 외관이 없고 금장식만 있을 뿐이다. 철제로 만든 틀을 이용해 비단으로 만든 두건을 쓰고 그 좌우에 금화 관식을 꽂았다. 신촌리 금동관과 백제의 금관식은 구성에서부터 이렇게 다른 모습이다. 신라 황남대청에서 출토된 화려한 모습의 삼산관. 이 역시 내관은 없이 외관뿐이다. 가야에서는 금관과 금동관이 모두 발견되는데 이것 또한 외관만 있다. 신촌리 금동관은 이렇게 그 구성에서부터 백제는 물론 다른 지역의 것들과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제 금동관의 장식적인 특징을 비교해보자. 금동관의 외관에는 나뭇가지 모양의 입식 3개가 서 있다. 입식의 중앙에는 2줄로 긴 호모를 파낸 직사각형 모양의 판을 세웠다. 입식의 끝부분은 양파와 같은 둥근 모양으로 꾸몄다. 이것을 보주라고 하는데 보주의 끝에는 진한 군청색의 유리구슬을 달아 장식했다. 입식판과 보주 장식 사이에는 규칙적으로 동그란 금판인 영락을 금동실에 꿰어 매달았다. 꽃 모양과 덩굴 무늬가 어우러진 인동문 모양의 백제 금관식은 줄기가 없이 복잡한 가지만 있다. 여기에 물방울 모양의 영락이 달려 있어 마치 꽃과 나뭇잎이 매달린 듯한 모습이다.
무령왕릉관은 그러니까 오라관이라는 게 검은 비단으로 모자의 몸통 부분을 만들고 앞뒤 혹은 좌우, 보통 이제 좌우에 꽂는 장식으로 제작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고구려계의 그 화연문 내지는 연화문, 연꽃무늬의 꽃무늬를 기조로 하고 있죠. 그것이 이제 백제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 신촌리관은 뭔가 하여튼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 관계가 있었던 가야 지역의 특성을 일부 반영하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무늬로 봐서도 무늬의 기조는 꽃 모양을 하고 있으면서도 무늬의 기본 구성 요소는 고곡을 변형한 것 같은 그런 나선문으로 돼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차이점을 보이는 점입니다. 신촌리 금동관의 특징을 더욱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금동관을 실제의 모습 그대로 재현해 보기로 했다. 세 개의 입식가지를 세우고 좌우 대칭으로 예. 양파 모양에다가 꽃받침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요거 작업에 한 앞서 단위를 우선 출토된 금동관을 보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필요했다. 형태를 보면 어쨌든 가운데 금동관 연구자와 장인이 함께 모여 금동관의 특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여기서 지금 이렇게 먼저 신촌리 금동관의 구조를 그린 평면도를 만들었다. 이마를 두르는 테두리에 나뭇가지 모양을 한 세 개의 입식을 세운 단순한 구조다. 오므리면 이 형태가 나와. 같이들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신촌리 금동관은 여러 가지의 장식 기법으로 만들어졌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점열물인데 동판에 못을 대고 두들겨서 장식을 새긴다. 나뭇가지 모양의 입식은 물론 중앙에 장방형 판이나 입식 끝의 보주도 이 기법을 이용해 장식했다. 외관의 테두리에도 선을 따라 점열문을 새겼는데 그 안에는 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쌀알 모양의 문양으로 꾸몄다. 이렇게 장식된 금동관에는 마치 열매가 달린 듯 동그란 영락이 매달려 있다. 영락은 금으로 만든 실로 엮어 매달았다. 독갈 모양의 내관에도 꽃 모양의 무늬가 새겨져 있어 그들의 섬세한 감각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쉽지 않은 기술로 정성 들여 만든 왕의 관을 그들은 왜 금이 아닌 금동으로 만들었을까? 금하고 동은 보면은 금은 훨씬 무르고 동은 강도가 있거든요. 근데 작업하기도 훨씬 보면은 너무 물러가지고 금은 작업하기 작업성이나 이런 거는 좀 떨어지죠. 그리고 장식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것도 보면은 이런 금동이 돼야
이런 쓸 수가 있는 기대지. 안 그러면은 금만 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희청희청하게 해가지고 사실 쓰기가 힘들고 실용적인 게 못 되죠. 무슨 행사한다든지 일할 때 머리 쓰고 있으면 이거는 강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때가 있지만은 사실 순금으로 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게 부러지 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의 행사용으로밖에 없는데 실용적인 거는 금동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낫죠. 재현된 금동관의 모습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화려했다. 금동이라고는 하지만 도금을 했던 당시에는 금관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신촌리 금동관역 시신의 허리 부근에서 고리자루가 달린 칼 한두 대두가 발견됐다. 녹이스러 훼손이 심했지만 그 유물의 위험만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신촌리에서 발굴된 한두 대두는 모두 두 자루다. 하나는 고리 안에 3개의 나뭇잎 모양이 있고 길이 80cm에 달하는 다른 하나의 고리에는 봉황으로 보이는 새의 머리 모양이 새겨져 있다. 부장품의 구성이 기본적으로 금동 관모, 매우 화려하고 그 장식적인 토착 세력으로서 상당한 그런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의 관모와 장신구, 그리고 그 무기면서도 그 신분 상징의 뜻이 있는 환두대도 두 자루, 금동제 식리, 그런 일괄품은 구성에 있어서 그 여느 그 주변 국가의 세력에 못지않은 독자적인 그 힘을 상당히 가지고 있었다 하는 증거로서 내세우기 충분합니다. 신촌리 9호분 을관. 금동관의 반대편 발치에는 신발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29.7cm의 이 신발은 2개의 동판을 잘라 만들었다. 바둑판처럼 격자로 나눈 문양을 한 표면에는 가운데 점이 전체적으로 열을 지어 장식돼 있다. 신발 바닥에는 10개의 못으로 된 스파이크가 있다. 신발 안쪽 바닥에는 마포로 보이는 천이 깔려 있어 금동 신발을 신었던 왕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우리는 영산강 유역에서 발견된 이 거대한 옹관 고분군을 통해서 역사 속에 살아있는 마한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옹관 고분군이 마한의 크고 강한 힘을 나타낸다면 과연 그들은 어디에서 살고 있었을까요? 고구려에는 평양성이 있었고 백제에는 한성, 신라에는 경주가 있었듯이 왕릉 근처에는 왕국임을 알리는 거대한 성터가 있었습니다. 이 성터를 통해서 고대 국가의 발자취를 더듬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마한의 성체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영산강 유역의 거대한 옹관 구분들.
우리는 그 안에서 역사 속에 살아있는 마한의 모습을 보았다. 이 옹관 고분들이 마한 왕의 죽음을 얘기한다면 그들이 살았던 곳은 어디일까? 15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딘가에 남아있을 그들의 삶의 흔적을 찾아 나섰다. 마한 54개국 중 10여 개의 소국이 전남 일대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면 영산강 유역에서만 10여 개의 성터가 발견돼야 하지만 이미 개발로 인해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금동관과 금동신발, 환두대도가 발굴된 신촌리 고분군 가까이에는 자미산성이 있다. 삼포강이 흐르는 넓은 평야지대의 중앙에 위치한 자미산성. 그 입지만으로도 주목을 받는 곳이다. 역시 계단식인 이곳 자미산성에는 건물의 흔적을 보여주는 기와 조각들이 쉽게 눈에 띄었다. 여기서 전쟁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지. 뭐 캐러 다니세요? 아니 이러고요. 뭐 캐로나 돼. 자미산을 중심으로 동쪽의 신촌리와 덕산리에는 영산강 유역 최대 규모의 고분들이 밀집해 있고 서쪽의 대안리에도 이에 못지않은 규모를 자랑하는 고분군이 자리를 틀고 있다. 옹관 고분의 최고 밀집지대인 이곳 반남면 일대에는 넓은 평야지대를 기반으로 영산강 유역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 집단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곳에 마한의 토성이 있었을까? 예, 도구를 자행하게 하는 또 부정적인 그런 면이 있어서 그동안 방치가 됐다가 고분군하고 관련된 그러니까 백제 이전의 성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당시 행정적인 중심지는 대개 평야지대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역시 그 도읍으로서 당시 이런 무덤을 썼던 왕을 비롯한 중심 세력이 거주했던 성으로 보기는 아직은 어렵지 않은가. 자미산성 역시 전면적인 발굴 조사가 되지 않아 섣부른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산성과 평지성의 개념으로 볼 때 이곳 자미산은 산성에 가까워 행정적인 도성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가장 세력이 컸다는 반남 고분 주인공들의 토성터는 어디일까? 현재 영산강 유역에 남아있는 마한과 관련된 성의 흔적들을 찾아봤지만 모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성터를 찾기 위해서 이제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나주 지역의 지적도를 뒤져보기로 했다. 1910년대, 그러니까 개발이 있기 이전의 지적도를 검토해보면 뭔가 흔적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었다. 성의 윤곽이 남아있다면 지적도상에 어떤 경계를 이루고 있을 것이다. 성벽이 남아 있다면 그게 이제 폐쇄. 그러나 아쉽게도 지적도를 통해서도 결정적인 단서를 찾을 수는 없었다. 다만 자미산을 중심으로 신촌리, 덕산리, 대안리 고분으로 둘러싸인 반남 일대로 그 추적 범위를 좁혀가는데 의견을 모았다. 우리가 다시 성내리를 찾았을 때 마한의 성터를 찾고 있다는 소문을 전해들은 한 주민이 우리를 자신의 집 뒤 대나무 밭으로 안내했다. 그곳에 성으로 보이는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조금씩 지쳐가던 우리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대나무 밭을 뒤지기 시작했다. 여기도 좀 볼록해. 예, 여기도 예. 연해져 갖고 예. 해요. 예, 여기가 좀 떨어지고 예. 저쪽은 많이 떨어지고 쭉 이어지고 이쪽으로. 예. 근데 이제 이게 성이라면은 여기가 성 아니고, 네. 그죠? 여기가 성 밖인데 성벽에서 성 밖하고 차이가 별로 없네요. 더 높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성이 예. 그래야 성 밖에서 성을 잘 못 넘어오죠. 몇백 년 지나니까 이 자연적으로 해손들이 그러죠. 흙으로 내려가지요. 그건 그렇습니다만. 예. 그러면 아무튼 뭐 지명으로 보나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나 가능성은 역시 제일 많은 데란 말이에요. 예. 이곳에서도 확실한 흔적을 찾지 못하자
그는 우리에게 더 보여줄 게 있다고 했다. 일단 집 쪽으로 내려가 보았다. 여기가 지금 위에서 흘러내려가지고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요 밑으로 해서 뒤로 해서 이렇게 이어졌겠죠. 근데 성벽 같은 게 무너지면서 쌓인 건데 톡이 나와요. 옛날 마한 기와장이요 톡이요. 이게 성벽이 후미진 집 무너지면서 한켠에 이 무너져 내린 쌓여있는 성벽. 것이 그곳에는 마한의 토기들이 남아 있었다. 1500년을 견뎌온 마한의 흔적들이다. 이런 건 기아장인 것 같고. 본토는 자, 여기까지 여기- 예,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이고 여기서부터서는 쭉 이 기와장으로 흔적으로 흘러내렸죠. 인해서 흘러내리는 예. 자국. 봄에 발견된 성벽과 이어지는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 근처의 다른 대나무 밭으로 올라갔다. 공간가치로 그렇게 거듭나게요. 예, 예. 흔적은 분명하죠. 예, 예, 맞아요. 여 잡혀요, 여기.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고 절로 해서 나시 아저씨 집 뒤로 뚝 떨어지는데 지금 외곽으로 이 정도 높이로 남아 있었다면은 요 흘러내린 그거 생각하면은 원래는 뭐 1m 이상 더 높았을 거니까 뭐 틀림없는 성입니다. 대나무가 깊이 뿌리박고 있는 땅은 모두 비스듬한 이제야 경사를 이루어 사진 모양이네요. 집 쪽으로 이어지다가 갑자기 급경사를 이루고 있었다. 골체를. 전형적인 성벽의 모습 그대로였다. 지금 남아있는 상태로 봐서는 폭이 약 3 내지 4m 정도 되고 높이가 2m 정도 됩니다만은 무너져버린 거를 염두에 두면은 훨씬 높았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앞으로 이제 이 성의 전체 범위를 찾아내는 것이 또 하나 남은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성의 흔적은 성내리 784번지 일대에 불과하다. 어르신 댁이 지금 784번지. 그러나 마을을 모두 둘러보아도 더 이상 확인할 수 있는 성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성이 이렇게 가지고 성은 아마도 현재의 마을을 둘러싸고 있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나 이어지겠는데 이런 식으로. 영산강 유역에는 거대한 고분들이 많다. 역사상 단 한 번도 고대 국가의 수도였다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이곳에 왜 이렇게 많은 고분들이 모여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마하는 369년 백제에 의해 병합됐다. 그 역사대로라면 영산강 유역의 거대한 고분들 역시 백제의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히 백제 것과는 다른 모습의 유물들이 나오고 있다. 커다란 항아리에 시신을 묻어두었던 옹관. 이것은 우리 역사상 한반도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은 마한만의 독창적인 것이다. 마한은 삼국이 성립된 이후까지도 백제의 땅이라고 알려진 영산강 유역에서 당당히 그 세력을 떨치고 있었던 것이다. 마한 사람들은 옴집이라고 불리는 집을 짓고 살았다. 벼농사를 통해 풍성한 수확을 거둔 그들은 또 악기를 만들어 하늘에 감사를 드리고 자신들의 여유로운 삶을 즐겼다. 10만여 호에 이르는 마한의 사람들. 그들의 삶은 백제를 비롯한 역사 속에 몇 년이 이어져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도 살아 숨쉬고 있다.
영암을 본거지로 한 마한 사람 왕인이 일본에 건너가 지금까지도 일본 학문의 신으로 받들어지고 있는 것처럼 일본에 건너간 마한 사람들의 흔적은 일본의 역사 속에 살아있다. 고대 일본의 농업혁명을 일으킨 야요이 문화의 전수자가 바로 마한에서 건너간 사람들이고 그 이후 일본이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 데 원동력이 됐던 사람들 역시 마한을 비롯한 한반도에서 건너간 도래인이다. 고대의 중요한 교통로인 바다를 잘 이용했던 마한 사람들은 분명 한반도 내의 강력한 세력 집단이었다. 나주 신천리 구본에서는 금동관과 금동신, 한두 대도가 발견됐다. 이것은 분명 왕의 존재를 말해준다. 거대한 옹관 고분이 마한의 것이라면 그 주인공은 바로 마한의 왕. 백제와 동시대에 존재했던 마한은 분명 삼국시대 또 하나의 고대 국가로서 기억돼야 한다. 그렇다면 마한의 왕이 살던 도성터는 어디인가? 우리는 어렵사리 고분군이 밀집해 있는 반남면 성내리 마을에서 그 작은 흔적을 찾아냈다. 안타깝지만 역사 기록이 부족한 마한의 흔적은 이렇게 유물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지금 우리에게 마한에 대한 정확한 역사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를 올바로 바라보지 못한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 마한은 분명 우리 역사 속에 살아있다.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던 그 사실을 이제 우리는 진실의 역사서에 새롭게 기록해 나가야 한다. 마한, 그것은 우리 후손들이 되찾아야 할 분명한 우리의 이름이다. 이제 잊혀진 역사가 하나둘씩 이 땅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영산강 유역에서 화려하게 번성했던 마한의 역사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역사의 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광주 MBC 역사 복원 프로젝트 마한. 이 한강과 금강에 백제가 있었고 그리고 낙동강에 신라와 가야가 있었다면 영산강에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 마한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한 역사 복원의 첫 걸음을 뗐습니다. 우리가 마한의 역사를 복원해서 후세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몫일 겁니다. 광주 MBC도 마한 700년 역사가 바로 설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